사마천이 일흥을 변호하다가 목숨이 위태롭자 궁영을 선택해 불후의 역사서 사기를 완성한 일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편지를 통해 당시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마천의 편지 구절에서 우리는 궁영을 받아들인 그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강도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9번 장이 뒤틀리고 집에 있으면 몽롱하여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고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사마천의 편지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창가에서 낭독한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함께 청독하시면 독서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인 기원전 99년 중국 한나라 조정. 황제 앞에 한 신하가 엎드린 채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의 진노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이 너무 커서 엎드려 있는 신하를 옹호하다가는 함께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그 신하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년으로 보이는 그 신하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없는 사실을 꾸며서 황제를 모독했다는 무상죄의 중보를 받아 죽음을 목전에 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하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한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에 이어 기원전 202년 다시 한번 천하를 통일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전성기는 제7대 황제인 무제에 이룩되었습니다. 한무제는 16세 때 황제에 올라 장장 54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한무제는 우리나라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 영토에 행정구역인 한사군을 설치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무제는 비단길을 개척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비단길 개척은 한나라의 골칫거리인 유목민족 흉노를 함께 물리치기 위해 장gon을 월지국의 사신으로 보낸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월지국은 흉노의 공격으로 터전을 잃고 나라를 중국 서쪽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장gon은 기원전 138년에 수행원 100여 명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흉노의 포로로 잡히는 등 갖은 고생 끝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옮겨간 월지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월지국은 평화롭게 살겠다며 군사동맹을 거절했죠. 낙담한 장gon은 돌아오는 길에 또 흉노의 포로로 붙잡혀 고생하다 죽을 각오로 탈출해 길을 떠난 지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gon은 한무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지국을 찾아가는 길에 들른 대왕국에 피땀을 흘리며 빠르게 달리는 명마가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대왕국은 페르가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운 국가입니다. 한무제는 이 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광리를 보내 길을 뚫어 대왕국을 쳐서 명마를 잡아오게 했죠. 비단길은 이 과정에서 개척되었습니다. 이광리는 한무제가 총애하는 이부인의 오빠였습니다. 한무제는 기원전 99년 이광리에게 군사 3만을 주어 흉노의 우현왕을 치도록 명했습니다. 당시 명장으로 알려진 일흥에게는 별동대를 이끌고 이광리의 뒤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일흥은 적은 군사로도 충분히 흉노를 물리칠 수 있다며 무제에게 별동대 5천을 받았습니다. 일흥은 군사 5,000명으로 흉노의 11만 대군과 격돌해 1만여 명의 머리를 베며 용감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거의 떨어지고 진군을 재촉하는 북까지 찢어지는 등 전투를 계속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일흥은 굴욕을 견디며 훗날을 기약하겠다는 마음으로 흉노에 투항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으로 돌아간 군사는 고작 4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흉노는 이릉의 영웅적인 성품을 알아보고 그를 흉노 군주의 딸인 공주와 혼인시켜 우교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한무제는 이릉이 투항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한무제는 이릉의 노모와 처자식을 극형에 처한 후 이릉의 죄를 묻기 위한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전회의에서 조정대신들은 눈치만 보면서 한결같이 이릉을 일벌백계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그때 무제가 태사령 사마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요. 사마천은 이릉의 입장에 대해 다음처럼 극진히 변호했습니다. 이릉은 5,000명도 안 되는 보병을 거느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막강한 오랑캐에게 도전해 억만의 군사를 맞이하여 흉노의 군주와 연이어 10여일을 싸워 죽인 적군의 수가 서로 접전한 군사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적군이 사상자를 구하러 오지도 못하자 유목민의 군주가 매우 두려워하여 자연왕과 우연왕을 모두 부르고 활 쏘는 자들을 징집하여 전국의 군대가 함께 이릉을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아군은 천리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싸우다 화살도 다 떨어지고 길도 막히게 되었는데 구원병은 이르지 않고 사졸들은 죽어 들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릉이 큰 소리로 군사들을 위로 격려하자 군사들이 모두 일어나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키며 빈 활을 다심해 번뜩이는 칼날을 무릅쓰고 북쪽을 향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웠습니다. 사실 사마천이 이릉을 이렇게 변호한 까닭은 무제가 이릉이 투하한 것에 깊이 탄식하기에 이를 달래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편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적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그 속뜻을 보건대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나라에 보답하려 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자께서 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제가 이사장군 이광리를 모함하고 이릉을 위해 변호한다고 여기시어 저를 옥사를 맡은 관리에게 넘겨 절절한 저의 중심을 끝내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속였다고 여겨져 법관의 판결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제는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한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광리는 사마천을 이릉과 한패거리라고 모함했습니다. 사실 사마천과 이릉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억울한 모함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흉노와 결탁하는 것은 이광리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인 이시부인이 낳은 창의배왕 유박을 태자에 앉히기 위해 지금의 태자를 제거하려다 들키고 맙니다. 무제는 이광리의 구족을 멸문시키지요. 그러자 이광리는 흉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광리보다 먼저 흉노에 투항한 한인 위율의 모략으로 이광리는 흉노의 호록고 군주의 어머니가 낳기를 기원하는 인신공양의 제물로 희생됩니다. 다시 사마천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사마천이 이릉과 사적인 교류가 없었는데도 그를 변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릉과 함께 궁중에서 일을 했지만 평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찍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은근한 정을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릉의 사람됨을 보건대 비범한 선비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며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사람과 사귐에 신의가 있고 재물에 대해서는 청렴하며 주고받는 데는 의롭고 분별해야 할 일에는 겸양이 있고 아랫사람에게 공손했습니다. 항상 분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결국 사마천은 이릉을 편든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이고 직함은 태사령이었습니다. 태사령은 아버지 사마담이 맡았던 직함을 이어받은 것으로 학문, 천문, 역법을 연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사마담은 눈을 감을 때
내가 죽거든 너는 향을 사르고 절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공자의 춘추를 이을 책을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역사서 편찬 작업을 완성해달라는 유지를 남겼지요. 사마천은 유지를 받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근 7년 동안 중국 상고시대부터 한무제에 이르는 역사를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에는 극형을 선고받은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속전 50만 냥을 내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만 냥은 병력 5,000명을 1년 동안 유지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지요. 두 번째는 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형, 다른 말로 궁형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여 환관과 같은 중성이 되는 형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궁형을 받아 남성을 잃고 모멸감 속에 사느니 차라리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고민을 거듭하다 궁형을 받기로 합니다. 대대로 이어진 사간 집안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사설을 완성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궁형은 감염증이 심해지면 죽게 되어 생존율이 약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이 집행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 몸이 훼손되어 술모가 없어졌구나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2년간 옥에 갇힌 사마천은 기원전 97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필에 매진했습니다. 이때 그는 허리는 굽고 남성의 상징인 목청은 사라지고 여자같이 가느다랗게 목소리가 나는 중성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마천이 큰 마음을 먹고 이를 보러 길을 나서면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릉 사건이 일어난 후 8년이 지난 기원전 91년경에 사마천은 동아시아 최고의 명저이자 중국의 24사 정사의 대표인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장장 130권에 52만 6,500자에 달하는 사기의 원제목은 사마천이 직접 명명한 태사공서입니다. 이것이 후한 말기에 태사공기로 불리면서 약칭인 사기가 일반적인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관 집안에서 자라 20세 때부터 전국의 사적지를 다니며 현장을 답사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 기록물을 읽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상고시대에 전솔로 내려오던 황제부터 한무제 2년까지 3천여 년의 역사를 사기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마천은 역사 편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제왕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기전체 양식을 만든 것입니다. 기전체 양식은 황제의 업적을 기록한 봉기, 제후의 업적을 기록한 세가,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서, 연표를 작성한 표, 각 시대의 유명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열전으로 구성된 역사 서술 체제를 말합니다. 기전체 양식은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예를 들면 고려 조선시대에 편찬한 삼국사기, 고려사 등에 계승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대걸작으로 후대 사서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사마천과 아주 친한 이만희, 한무제의 여태자 유고가 일으킨 무고의 난에 연루되고 맙니다. 여태자가 난을 일으킬 당시 이만은 경성의 금위군 중 북군을 관리하는 호군으로 있었습니다. 여태자가 이만에게 북군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예를 갖추어 절은 올리면서도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만에게 앙심을 품은 관리의 모함으로 이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만은 앞서 이 상황을 경험한 사마천에게 편지를 보내 죽음을 맞아야 할지 궁형을 당해야 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사마천이 보낸 답이 임소경의 편지에 대답하다라는 편지입니다. 소경은 이만의 호입니다. 사마천은 편지로 이만에게 굴욕을 참고 살아남으라고 완곡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만은 죽음을 택하고 허리가 잘리는 요차명을 받아 죽고 맙니다. 비록 친구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사마천이 궁영을 선택한 배경과 그의 사상, 면모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림을 받는 소나 말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사람 태사 사마천이 삼가 소경 조카에게 제배하며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스스로 몸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더럽힘에 처해 움직이면 허물을 입고 잘하려고 하면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저처럼 몸이 망가지면 끝내 영예롭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 스스로 더럽혀질 뿐입니다. 서신에 회답을 드렸어야 했는데 공교롭게 황상을 따라 동쪽에서 장안으로 오게 되고 또 잡다한 일도 생겼습니다. 지금 소경께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죄를 지으신 지 한 달이 지나 12월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또 황상을 따라 가게 되었는데 소경께서 뜻밖의 불행한 일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편지를 쓸 당시 사마천은 한무제의 신뢰를 다시 받아 황간 중 가장 높은 자리인 문서를 책임지는 중서령에 올랐습니다. 그는 사간이었기 때문에 한무제가 가는 곳에 늘 참석해야 했죠. 사마천은 편지에 자신도 과거에 억울한 처벌을 받았는데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편지글을 읽으면 사마천이 옳은 일에 용기를 내었음에도 누구 하나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던 일과 궁령을 당한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글을 보겠습니다. 집이 가난해 돈으로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 교유하던 사람들 중에도 구해주려는 이가 없습니다. 좌우에 친한 사람들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몸이 목석이 아닐진데 홀로 옥리들과 대오가 되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누가 하소연해 주겠습니까? 이릉은 이미 살아서 항복하여 그 집안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말았고 저 또한 뒤이어 궁령을 시행하는 잠실로 불려가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프고 슬픕니다. 만약 제가 법에 복종하여 벌로 죽음을 당한다 해도 9마리의 소에서 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땅강아지나 개미의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나쁜 말을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끝내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구일모를 소술한 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죽는다 해도 고작 9마리 소의 무수한 털 중 한 가닥을 잃는 것과 같기에 치욕스럽지만 궁령으로 살아남아 부친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선택했다고 썼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다만 그 죽음이 어느 때는 태산보다도 더 무겁고 어느 때는 새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죽음은 선조를 욕되지 않게 함이고 가장 나쁜 것은 궁형입니다. 이 글에서 태산홍모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궁형을 택하여 고난의 나날을 살다가 죽는 것은 태산 같은 무거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쓴 것이죠. 사마천은 이만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왜 비굴하게 살아남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궁형을 선택했는지를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욕됨을 참고 구차하게 살아남으면서 더러운 감옥에 갇히는 걸 마다하지 않는 까닭은 내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비루하게 끝을 맞으면 문장을 후세에 남기지 못할 것을 한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쓰지도 못하는 문장에 의지해 예로부터 세상에 전해오는 누락된 이야기를 망라하여 그 행사를 고증하고 시작과 결말을 종합하여 성공과 실패, 그리고 융성과 쇠망의 이치를 고찰했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헌원시에서부터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표 10편, 본기 12편, 서 8장, 세가 30편, 열전 70편 등 모두 130편을 지어 일가의 문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초고를 다 쓰기 전에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책을 저술하여 명산에 간직해 두었다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전하여 모든 고을과 도시에 알릴 수 있다면 제가 이전에 치욕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 비록 10,000번 죽임을 당한다 해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로 인해 이러한 화를 입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조상을 욕되게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쌓인다 해도 허물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9번 장이 뒤틀리고 집에 있으면 몽롱하여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고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서 그는 비로소 궁영을 겪은 심정에 대해 적었습니다. 궁영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담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천은 굴욕과 모욕, 손가락질을 참고 견디며 역사에 길이 남는 명절을 남겼습니다.